전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전 최고치인 1945년 태평양 전쟁 말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당장 파탄날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정부 채무는 일본 경제에 극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액은 이미 1000조엔을 돌파했으며 지방까지 합친 합계 잔액은 1244조엔에 달합니다. 외국과 비교해도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 조사에서 일본은 266%로 189개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350%를 기록한 베네수엘라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재정 파탄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통제를 벗어나 1년에 수백 % 이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현상, 즉 화폐에 대한 사회적 신임이 붕괴한 상태를 말합니다. 3위는 259%인 수단으로 이 국가는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던 나라이고 4위인 그리스는 이미 예전에 재정 파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극도로 높은 곳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뿐이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 중에는 일본과 같이 높은 국가 채무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과거 최고치였던 1945년 태평양 전쟁 말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일본의 전비 총액은 일반 회계 예산의 약 280배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타 국가에서 약탈도 많이 했지만 전쟁 비용의 많은 부분을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인수로 조달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과 동시에 일본은 재정 파탄에 빠졌고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예금 봉쇄와 재산세 징수를 강행하면서 자국민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분명 엄청난 회계 조작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경제적인 기초 체력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가 채무 수준이 이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것은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배력을 놓고 일본이 러시아와 벌인 러일 전쟁 때도 국가 채무 비율이 약 70%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는 분명합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말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었지만 1980년대에는 50%를 밑도는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리먼 사태와 C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약 120%대로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국가 채무는 2017년 660조 2천억 원에서 올해 1075조 7천억 원으로 5년간 415조 원 불어났고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6%에서 50.1%로 약 14% 높아지긴 했지만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학자나 지식인들은 국가 채무 문제가 부각되면 반사적으로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이라면 문제없다. 국가 채무 비율이 몇 %가 돼야 재정이 파탄 난다는 이론은 없다. 국채라는 것은 정부가 볼 때 빚이지만 일본 국민이 볼 때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경제학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국가 채무가 아무리 자국 통화 표시라고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무한대까지 국채를 발행하면 나라의 재정이 파탄나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통화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국채를 무한대로 발행하면 지폐의 양도 무한대로 늘어나므로 엔화의 가치는 사실상 제로가 되면서 재정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전쟁 중 국가 예산의 280배나 되는 금액을 국채로 조달한 일본은 전액 자국 통화 표시임에도 재정 파탄을 맞았습니다. 물론 어느 수준까지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재정 파탄 혹은 극도의 통화 가치 훼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얼마 이상이면 파탄이 날지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재정이 파탄나 엔화가 휴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이자 지급비가 급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당연히 이자 지급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양적 완화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리는 거의 제로 부근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채 이자 지급을 극히 적은 금액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진행되면서 일본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장기금리가 1% 상승하게 되면 이자 비용은 연간 12조 4,400억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처럼 3%가 되면 일본은 이자 비용으로 연간 37조 3,200억엔을 더 내야 합니다. 일본의 일반 회계 예산 중 세 수입으로 커버되는 것은 고작 57조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37조엔이 이자 지급으로 사라지면 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이자 지급으로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비 증가분을 소비 증세로 메우려면 세율을 20% 넘게 올려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현실이 되면 일본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므로 일본 정부가 진 빚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국채의 평균 상환 기간은 약 9년이므로 설령 금리가 3%까지 오른다고 해도 이자 지급비가 37조엔을 넘기까지는 약 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해마다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예산 편성에 큰 제약이 발생할 것입니다. 복지는 줄어들 것이고 교육 예산 등 필수 예산까지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일본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한국은 혹시 모를 일본발 금융 충격에 대비할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